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독일 뮌헨 IAA 모터쇼를 비롯해 최근 유럽에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에선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럽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반덤핑 관세를 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값싼 중국 차가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중국 자동차들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뒤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처는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대 20% 저렴한 중국산까지 부상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 전기차 굵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강력한 세금을 물리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이미 유럽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졸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EU 내 가동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EU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과 흑연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 자원도 많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은 천연광물로 갑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해 새 배터리로 가공하는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광산으로도 불리는 폐배터리 사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 EU 등의 새 규제 대응은 물론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도 유럽 및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새 배터리의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자연 훼손 없이 확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데다 광물 조달 비용을 낮추고 확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어 특히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차되는 전기차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대차 등 완성자 업계들은 폐배터리 안의 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벌써 타던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가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개화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시장을 구축했지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위주라 추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음에도 자체 전기차 시장이 작아 확보할 폐배터리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속 추출 기술력 등이 높은 편이고 대형 배터리 셀 소재 기업이 국내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 확보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역의 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나 폐배터리 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이 이미 유럽에 둥지를 틀었거나 유럽의 설비 구축을 예고한 만큼 유럽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광물을 확보할 때 보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천연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세계는 지금 광물 자원을 찾아
남미로 아프리카로 투자 러시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쪽에서는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광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천연 자원이 없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흑연을 조달받기 위해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투자 MOU를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3만 TW 인상흑연 또는 연산 1만 5000 TW 구형흑연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을 보유한 호주 블랙콕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흑연을 연간 최대 6만 T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맥더밋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표정이 구겨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만일 이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리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의 리튬 농도는 일반 리튬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리튬 공급망을 틀어쥐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여기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 개발은 사실상 한국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한국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회사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더밋 칼데라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는 이 점토 프로젝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해당 지역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입니다. 최근 탐사 결과 미국 맥더밋 칼데라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 약 2300만 T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 아르헨티나, 3위 칠레, 4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리튬 순위에 있어서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대 리튬 매장지 발견은 리튬의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지 중국은 얼마 전 또다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했지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비료용 요소는 카타르에서 4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를 수입하는 등 중동으로 수입망을 넓혀왔습니다. 차량용 요소 재고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등 총 71분이 확보돼 있고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가지고 갑질이 안 되면 리튬을 다음 자원 무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여모를 인수한 것은 물론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업체인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5천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 맥더밋 칼데라 인근 리튬 공급망까지 확보해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으니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은 물론 이제 광물자원 확보까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공급망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중국이 큰일 났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고 성능만 후졌다고 조롱하던 중국 배터리 기업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마저 중국의 LFP 배터리를 쓰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한국은 초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LG 구광모 회장이 깜짝 공개한 이것 한 방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에 긴급으로 찾아와 제발 한 번만 봐줘 라며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도대체 뭘 공개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지, 중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이 엄청난 한 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기차 배터리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리튬과 인산철을 쓰는 LFP 배터리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NCM. 우선 LFP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수명이 매우 길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운 데다 순간 출력이 약하죠. 반면 NCM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충전 시간이 짧지만 안정성 문제가 있고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NCM 배터리의 경우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고 있지만 LFP 배터리는 중국의 CATL, BYD, 거시안, CALB 리선, 이브, 페러시스 등 1위부터 7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LFP 배터리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의 LFP 배터리는 싸구려 배터리로 결국에는 모두 한국의 NCM 배터리를 쓸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리정 CATL 해외 총괄 대표는 CATL이 축적해온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호언했습니다. CATL은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이 10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급사 90% 이상이 LF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동아시아는 3곳, 미국은 3곳의 공급사가 LFP를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 중인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리쟁 대표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사용을 이미 앞서고 있으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LFP가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정 대표는 LFP 배터리 소재 혁신 전략과 관련해 과거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주행거리 문제가 NCM에 비해 낮아 LFP 배터리를 기피해왔다면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ATL의 LFP 솔루션 저온 성능은 최대 25% 이상 타 제조사보다 높다면서 이미 업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LFP의 급속 충전 속도는 NCM과 동일한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LFP 관련 결함이나 사고도 발견 보고된 적 없다며 LFP가 앞으로 기술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계 전체에서 더욱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전 세계인이 모두 전기차를 탄다면 112테라와트시 TWh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61%를 차지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머스크는 우선 테슬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OICA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보유량은 14억 대이며 한 해 자동차 판매량이 8,500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향후 전기차 연 판매량이 8,900만 대에 달하고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은 14억 3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종류와 배터리 용량 예상치도 발표했는데 테슬라가 내린 결론은 테슬라의 미래 배터리 기술에 대한 판단과 기술 노선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롱 레인지 모델에는 하이니켈 3원계, NCM 배터리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씨는 배터리 업계가 LFP 배터리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중국 업체가 배터리셀 조립 과정에서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으며 2020년 이후 LFP 배터리가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주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는 3원계가 최대 90%까지 충전이 되는 것에 비해 LFP는 100%까지 충전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LFP를 더 선호한다면서 공개적으로 LFP 예찬론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받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 CATL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아레나 EV는 머스크가 베이징에서 정의친 CATL 회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레나 EV와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CATL과 합작해 미국의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의 현대차그룹도 LFP 배터리를 쓴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출시된 기아 2세대 레이 EV부터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차의 신형 코나 전기차도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CATL 리셀2팩, CTP, 셀2팩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 전장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는 2021년부터 CATL과 CTP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 라이선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CTP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 모듈 팩 단계에서 모듈 공정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기차 대비 부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화,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중국 CATL 자체 개발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CATL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벤츠와 미국의 포드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CEO인 로버트 스카린지는 지난 9일 현지 시각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배터리인 LFP, 리튬 철인산 배터리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하는 장치라며 LFP 배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만들어온 LFP 배터리는 한국 업체의 주력 제품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가격은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차량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린지는 그러나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인기 등 차량 사이즈가 커지며 LFP 단점이 상쇄되고 있다며 최근 차량 판매 경향도 LFP 배터리 탑재와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BMI에 따르면 지난 1년간 LFP 배터리 가격은 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쌌습니다. LFP 배터리의 주 원료인 철이 NCM 배터리의 주 원료로 희소 광물에 속하는 니켈 코발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니켈, 코발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15%가량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명적 단점으로 여겨졌던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거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도 LFP 재평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지난 8월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LFP에 망간과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한 것으로 에너지 밀도가 kg당, 와트시로 한국 기업의 주력인 NCM, kg당 배터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CATL은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내년쯤 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가 LFP 배터리 확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2030년 15%에 머물 것이라던 LFP 배터리 비율 전망을 40%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니만 꼴좋디, 한국인들 부들부들, 중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등의 조롱 섞인 글들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민족 한국. 그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LFP 배터리를 압도해버리는 새로운 LFP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한국계 배터리 3사가 중국의 전기자동차용 LFP 기술을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SKO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기존 LFP 배터리의 약점인 저온에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한 새로운 LFP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SK온 황재현 상무는 하이니켈 배터리 전극과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LFP 배터리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K배터리 3사들은 그간 추운 날씨에 에너지 밀도가 내려가 주행거리를 줄인다는 LFP 배터리의 한계점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개발에만 주력해 왔었지만 최근 중국의 CATL-E LFP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 배터리 3사들도 뒤늦게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을 주었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중국을 압도해버리는 기술을 공개하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기술을 한국은 10주 만에 개발에 성공시킨 것으로 중국은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 개발한 LFP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LG 엔솔은 중국의 NCM 공장을
LFP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며 중국에 대놓고 경고를 날렸고, 심지어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던 유럽 시장에서도 LG 엔솔이 LFP 배터리를 내놓으며 전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성장률이 주춤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얼마 전 실시된 인구 총조사 결과에서 14억 2,800만 명을 기록하며 종전 1위였던 중국의 인구수 14억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성장률 주춤한 중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판매하던 고부가가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또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 시장을 몇 년 전부터 꽉 쥐고 있던 중국이 최근 인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계기로 인도 현지에서 중국산 제품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정부의 주도하에 중국 기업들의 수천억 원,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거부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재정비리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차례대로 장악하면서 다양한 분야 곳곳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게 저가의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발전을 이뤘고, 뒤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야금야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자국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을 이용해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내 전기차 1위 그룹인 BYD는 인도를 미래시장으로 점찍으면서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절반가량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1가구당 0.45대를 기록하면서 포화 상태에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의 자동차 보급률은 1가구당 0.12대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즉 인도가 중국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다면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단순하게 지금보다 4배가량 커지게 된다는 잠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자국에서 받는 배터리 보조금과 인도 현지에서 받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으로 박리담의 판매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발판으로 인도 현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인도인으로 구성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인도 정부가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동큰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이 완전히 올스탑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 인디아에서는 중국 BYD가 인도 상무부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과 투자의 향서를 제출했지만, 인도 측의 심의 과정에서 BYD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임장에선 해외 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들고 와 자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F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뿌리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테지만, 인도 정부가 중국의 투자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인 밀리그램 모터 인디아라는 회사는 인도 정부로부터 재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재 인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 측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여 인도 현지의 자동차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는 경우는 공정무역을 위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보조금을 동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전기차 산업을 독점한 뒤 가격을 올려버리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보조금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BYD 말고도 만리장성 자동차라는 기업 또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의 향서를 제출했지만 인도 정부에 의해서 전부 거절되었습니다. 만리장성 자동차의 경우엔 과거 인도 업체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동차 공장을 1조 5천억 원을 들여 인수한 뒤 재정비하여 2025년대로 전기차 공장을 가동한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중국 기업의 시장 장악을 우려한 인도 정부의 거절에
중국차는 인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인도에서 그 빈자리를 한국의 자동차가 꿰차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기아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인도 판매량이 15% 급증했습니다. 과거 인도 판매량 5위에서 현재 2위로 급상승한 현대기아 자동차는 폭발적인 수요에 맞추어 인도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증설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연간 7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능력을 10% 끌어올려서 연간 8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도 아난타푸르에 위치한 기아차의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차량 생산이 가능해 한국의 자동차가 인도에서 연간 110만 대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의 인도 시장 장악 속도를 감안한다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도 시장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판매량 2위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게다가 인도 당국은 인도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콕 집어둔 상태입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스가 인수하는 데 실패한 탈레가온 자동차 공장을 현대차 인도법인이 계약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 이로부터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30만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인도 당국은 올해 5월경 업무 협약을 통해 첸나이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용 부품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엔 연간 18만 대의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팩 조립 공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도 당국은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쟁쟁한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는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미래 가장 커다란 시장이 될 인도에서 시장 장악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업계만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우며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샤오미는 인도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과 재정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며 1조 원대 규모의 추징금과 자금 동결 동상과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은 인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샤오미의 조세 포탈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에 샤오미 측은 다른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인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도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인디아 이코노미에선 1,500명에 달하던 샤오미 인도 근로자들이 인도 당국의 조사 이후 500명가량 구조조정되어 현재 1,000명가량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으며 8월에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샤오미에서 퇴사한 인도 직원들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답하자 인도 현지에서 샤오미에 대한 문노의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스마트폰 공세로 한때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던 샤오미에 인도인들이 막대한 문노를 표출하자 샤오미 측도 마지못해 구조조정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시장 상황과 업무 성과를 토대로 연 2회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여론은 샤오미가 조세포탈을 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인도 근로자를 구조조정했다며 분노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샤오미가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 허덕이는 사이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샤오미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6%인데 반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21%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샤오미의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을 계기로 삼성과 샤오미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인데요. 현재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정부 당국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장면이 더욱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현지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을 텐데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사회환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중국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을 긁어모아 자국 기업들에게 적용시켜왔습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수록 다른 기업은 기술을 빼앗기는 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직원 채용 가이드라인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 기밀 데이터를 중국 법인의 직원이 빼돌린 사실이 지난 2월에 대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은 수개월에 걸쳐서 기밀 데이터에 접근해 중국 본토로 기술을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자국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발동시켰으며, 이런 조치로 인해 중국의 근로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